그럼 지준율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네. 어떻게 신용 또는 통화가 창출되고 있느냐? 예. 잠깐 계산식을 한번 보시죠. 그럼 이제 총 통화량 계산을 한번 수식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죠. 총 통화량. 원래 통화량 M은 currency C와 deposit D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 공부했던 게 지불준비금, reserves 해서 R이라고 라지 R로 썼고요. 근데 지불준비금 대 예금 비율, 그러니까 R과 D의 비율을 우리 RR로 지불준비율,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지불준비율이고, R이 지불준비금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대충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1,000만 원 통화가 있었어요. 그럼 요게 1,000만 원을 중앙은행이 이제 총통화로 본원통화로 이렇게 내줬는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쓰냐? C가 그러니까 현금으로 커런시로 가지고 있는 양이 0이라고 칩시다. 이거를 어떤 은행에다가 D가 1,000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1,000만 원 모두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지불 준비율 RR이 20%다. 0.2다. 되셨나요? 네, 0.2다. 그러면 20%인 거고 20%를 법정 지불 준비율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개별적인 은행은 20%만 지불 준비금으로 보유를 하고 그거를 다른 데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은행에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은행 1이라고 하죠. 은행 1. 1,000만 원을 입금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20% 지급 준비율이 있으니까 20%인 이 200만 원을 지불 준비금으로 보유를 하고 나머지 800만 원을 대출을 해주겠죠. 대출해주는데 대출해준 이 돈은 또 민간에서 돌고 돌다가 어떤 사람이 800만 원을 현금으로 아니면 어떤 결제 수단으로 받았어요. 그럼 그 받은 800만 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800만 원이 돌고 돌다가 은행 2에 또 예금이 됩니다. 그럼 은행 2는 여기 처음에 예금으로 디파짓으로 1,000만 원 들어왔고 은행 1에 그 다음 은행 2에 요 남아있던 800만 원 요 800만 원이 은행 2에 예금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예금으로 들어오고 다시 이거에 20% 160만 원 되겠네요. 이게 지불 준비금으로 20%가 쓰이니까 그러면 이게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빼면은 640이죠. 640입니다. 이 640을 또 대출을 하고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을 해가지고 은행 3으로 넘어가겠죠. 은행 세 번째 은행으로 넘어가면 640에 예금을 받고 요거에 20% 20%면 얼마가 될까요? 128만 원? 그런가요? 128만 원이 되고 이걸 빼주면 512만 원으로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처음 디파짓, 첫 번째 디파짓은 1000이었어요. 1000. 그 다음에 두 번째 디파짓은 800, 세 번째 디파짓은 640, 네 번째 은행의 디파짓은 512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총 D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총 D가 되겠죠. 총 D. 마지막 D를 구하려면 D는 은행 1에서는 1000으로 돼 있고 더하기 은행 2에는 800으로 돼 있고 은행 3에는 640으로 돼 있고 은행 4에는 512로 돼 있고 이게 계속 은행이 무한히 존재한다면 계속 돌아갈 겁니다. 은행이 무한히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 돈이 돌아서 은행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이 은행 하나에 은행 1에 계속 쌓이겠죠. 처음엔 1000만 원, 한 번 돌아갖고 800만 원 입금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돌아서 640만 원, 그 다음 또 돌아서 512만 원 이렇게 해서 총 D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나요? 이게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20%를 빼주고 남은 금액들이니까 각각에다가 80%, 0.8을 곱해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1000에다가 더하기 1000 곱하기 0.8 더하기 1000 곱하기 0.8의 제곱 더하기 1000 곱하기 0.8의 3승 더하기 이게 쭉 간다는 거죠. 이거 뭐죠?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의 합이 D입니다. 등비수열의 합, 등비급수라고 얘기하죠. 고등학교 수학 시간 아니면 중학교에서 이걸 했었는지 기억이 저도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이게 우리 분명히 다 한 겁니다. 한 내용이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쵸? 여기서는 무한 등비수열이죠. 무한 등비수열의 합이죠. 무한 등비급수입니다. 무한이죠. 무한. 이게 무한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은행이 무한히 존재한다 또는 은행이 하나가 있더라도 무한히 입금이 계속 되는 거죠. 80%씩 결국은 돌고 돌다가 은행으로 다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제1금융권 그러니까 이제 총 예금 창출 또는 뭐 신용 창출이 얼마나 되느냐를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의 초항이 A고 등비가 R이 등비 R이 뭐 특정한 경우 그쵸? 거기다가 R이 0보다 작은 경우 어떤 값에 수렴을 하게 될 겁니다. 등비수 급수의 합도요. 그러면 이제 공식을 보면은 원래는 A 1-R로 무한 등비급수의 합 이게 정해질 건데 공식이 이렇죠. 그럼 A 초항이 1000이고 등비가 0.8이죠. 그럼 0.2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1000 곱하기 5 해서 500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총 이 순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전부 다 더해진 다음에 D가 결국은 D가 5000이 된다라는 거죠. D가 5000이 됩니다. D 값이 결국은 D 값이 D 0, 1, 2, 3, 4 이렇게 쭉 흘러가가지고 시간이 모든 걸 등비로 더하다 보면 D가 50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총 통화량 M은 얼마가 될까요? M은 C 더하기 D인데 C가 0이라 그랬죠. 그러면 D 값하고 똑같죠. D 값이 얼마라고요? 5000이요. 5천만 원 된다라는 겁니다. 이 총 통화량의 계산 또는 통화의 창출, 신용의 창출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무한 등비급수가 배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 한번 다시 찾아보시고
금방 또 예전에 했던 공식들 생각하시면 금방 찾아낼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뭐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갈 그런 또 개념이 하나 있어서요. 레버리지라는 겁니다. 레버리지 사실은 지렛대라는 건데, 레버리지라는 말 요새 뭐 여러 가지로 여러 군데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은행적인 차원에서 은행에서 쓰는 레버리지 레이트이 있는데요. 그 레버리지 레이트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산 대비 자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거, 그죠? 그게 자본과의 비율, 자산과 자본의 비율을 레버리지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 제일금융권 은행의 레버리지가 아주 크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죠. 도산의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취약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재무제표 이런 걸 살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전에 그러니까 IMF가 터지기 이전에 자본자산 비율, 레버리지 비율을 맞추라라는 조건들이 있었죠. 그때 이제 여러 가지로 작용하고 있는 그때 하나의 표시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레버리지율이 되겠습니다. 은행의 위험 정도를 우리가 측정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몇 퍼센트를 유지하라라는 오더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독기관이 최소 자본의 규모들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만약에 도산하는 그런 위험한 상태가 오더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것들을 다 처리해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자기 자본의 크기를 늘림을 통해서 좀 더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어떤 리스크에 좀 대처하기에도 좋고 이런 부분들을 보장해 주는 거죠. 뭐 우리 금융위기 2007년, 2009년 금융위기에도 이런 현상이 많아서 레버리지 레이스에 대한 얘기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금융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감시의 눈을 높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상황이 아니면 법적인 제재가 있어야 이런 위기들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레버리지 레이트를 컨트롤하자라는 얘기들이 많았죠.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거를 좀 더 이제 수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불 준비율을 바꿔가지고 통화량을 컨트롤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중앙은행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의 통화량이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인들이 현금과 예금의 양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승수도 달라지고 통화 승수도 달라지고 또 통화량 자체가 결국은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아니면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통화량 뭐가 있겠습니까? 현금 찍어내는 거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불준비금 현금으로 유통을 시킨 다음에 은행한테 요 정도는 갖고 있어 그럼 컨트롤할 수 있겠죠. 그거를 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monetary base입니다. monetary base. 그러니까 본원 통화라고 합니다. 그럼 그 이니셜 두 번째 단어 이니셜 베이스를 따가지고 B라고 쓰고요. currency C에다가 reserve 해서 R 쓰겠습니다. 그러면 B는 C 플러스 R이 되겠죠. 됐죠? 이거는 직접적으로 중앙은행이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 두 가지 또 변수를 정의를 할 건데 두 가지 변수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지급준비금이랑 예금의 비율. 지급준비금 예금 비율. 좀 말이 기네요. 근데 그러니까 Reserve Deposit Ratio입니다. RD 레이시오죠. RD 레이시오. RD 레이시오는 지급준비금이랑 예금 비율. 그럼 우리 그거를
교과서에서는 스몰 rr로 썼으니까 교과서 따라가지고 스몰 rr로 쓰겠습니다. Reserve Deposit Ratio 됐죠? 그럼 RR은 Reserve R에다가 D 나눠준 거. 다른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금 예금 비율. 현금 예금 비율은 민간인들이 결정을 할 겁니다. 가계가 결정을 하겠죠. Currency Deposit Ratio. 그래서 CR이라고 쓰고 그거를 C 나누기 D로 레이시오니까 Currency Deposit Ratio니까 CR로 쓰고 C 나누기 Deposit D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결정되는가? 가계의 선호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예금을 할 것인가가 결정되겠죠. 그럼 이게 통화 공급 계산인데 어떻게 쓰이느냐 한번 표로 계산으로 수식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조금 전에도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총 통화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잠깐 공부를 했었죠. 그럼 지금은 우리가 그 중앙은행이 컨트롤할 수 있는 통화, 그거를 우리 본원 통화라고 했죠. 본원 통화를 통해서 우리가 본원 통화를 정의하고 본원 통화를 다시 정의한다면 본원 통화 모니터리 베이스죠. 모니터리 베이스는 커런시가 현금 화폐하고 거기다가 리저브 지불 준비금 요거 더한 거다. 요거 두 개는 중앙은행이 직접 컨트롤하는 거죠. 중앙은행에 의해서 조절되는 겁니다. 요거를 본원 통화는 중앙은행에서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이제 중앙은행을 통해서 본원 통화가 조정이 됐을 때 통화 공급 변화가 이제 통화량을 얼마나 변화시키냐를 계산하는 공식 또는 계산하는 식을 어떻게 도출해내느냐, 여기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 원래 통화 정의했을 때 M은 C 플러스 D죠. 커런시와 디파짓의 합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 본원 통화로 다시 써볼 수 있겠어요? 본원 통화를 이용해서 본원 통화량을 다시 이용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C 플러스 D, C 플러스 R, 그 다음에 여기다가 B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시 말해서 뭐냐? 이게 C 플러스 R이 여기에서 C 플러스 R이 B였죠. 그래서 M을 B로 나눴다가 B를 곱해준 겁니다. 그럼 요것도 B고 요것도 B니까 분자도 B, 분모도 B 이거 곱해주면 두 개가 없어지겠죠. 정의식에 의해서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작업을 거치느냐? 얘를 정의하고 싶었어요. 본원 통화의 양이 한 단위 변했을 때 통화량은 얼마나 변하느냐? 그럼 요 크기만큼 변한다는 거죠. 요 비율만큼. 요 비율을 통화 승수 M이라고 씁니다. 그럼 N 곱하기 B. 우리 바로 구할 수 있겠죠. M이 한 단위 상승하면 B가 한 단위, 본원 통화가 한 단위 상승하면 M만큼, 스몰 M만큼 통화가 변하겠죠. 이거를 통화 승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여기서 본원 통화가 뭐 C가 변할 수도 있을 거고 R이 변할 수도 있을 건데 하여튼 이 전체 양의 한 단위 변화죠. 이거 두 개 더한 것 중에. 그래서 요 M을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M 통화 승수가 뭐였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겠죠. C 플러스 D에 C 플러스 R, 그쵸? 요게 M입니다. M에다가 본원 통화를 나눠준 거죠. 전체 통화량에다 본원 통화를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요게 바로 직접적으로 계산해 내기가 원래 전체 량이 잘 나오지 않고 그 량 자체에 변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른 식을 이용해서 구해보자라는 거고요. 다른 식 아니면 다른 조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금방 공부했죠. 이게 currency deposit ratio죠. currency deposit ratio입니다.
currency deposit ratio를 우리가 현금 예금 비율, 현금 예금 비율로 정의를 했죠. 그리고 스몰 cr로 썼습니다. 그리고 RD 이게 우리 RR로 썼죠. 지불 준비금 예금 비율입니다. 요걸로 나타내면 우리 간단하게 비율만 알 수 있으면은 M 통화성수를 구해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분모가 다 D니까 양 분모를 다 D로 나눠줍니다. 그렇죠? 그렇게요. 요거 분자 나누기 D 하면 D 나누기 D는 1 되니까 편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C 나누기 D 여기서 C 나누기 D 뭐로 썼죠? CR로 썼죠. CR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CR 더하기 1 CR 더하기 RR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자, 우리 전에 아까 구했을 때 지불 준비율 RR이 0.2인 경우 생각해 봤죠. 그리고 CR 가 현금으로는 전혀 보유하지 않았죠. 그쵸? CR이 0이었습니다. 아까 예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아까의 MG로 아까 구했던 거는 1분의 앞에 거 0 더하기 1이니까 1이고 앞에 0이고 뒤에는 0.2니까 하면 5가 나옵니다. 그럼 5에다가 원래 본원 통화였던 B 그쵸? 본원 통화였던 B 원래는 커런시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정부가 이제 민간한테 줬고 민간에 뭐 1,000만 원이 원래 있었고 그거를 저축으로 계속 저축을 하고 20% 보유한 다음에 80% 대출을 하고 대출한 거 다시 예금하고 이런 걸로 했죠. 그러면은 이제 5배가 뻥튀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값을 아까 구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경우라는 게 현금 예금 비율이 0이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구해냈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지불 준비율이 1보다 작으면 지불 준비율이 1이면 뭐 승수는 항상 1입니다. RR이 1이라면 RR이 1인 경우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1,000만 원을 예금을 했는데 1,000만 원 100% 지불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어라. 법정 지준율이 100%인 거죠. 그러면 1,000만 원이 대출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논리적으로 어떠냐? 여기서 이제 식에다 바로 또 넣어주면 되죠. 넣어주면 됩니다. CR 값이 얼마나 저축을 하든지 간에 원래 저축이 안 되면은 C로 남아 있는 거니까 더 이상 창출이 안 되겠죠. 근데 어떤 비율로 가지고 있든 간에 CR 레이시 어떤 CR이든지 간에 RR 지불 준비율 예금 비율이 1이라면 M은 CR 오버 CR이 되니까 1이죠. CR분의 CR이 되기 때문에 항상 1입니다. M이 1이다라는 말은 뭐죠? 본원 통화에다가 통화 승수가 1이다. 본원 통화 자체가 통화다. 총 통화량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요 공식이죠. 다시 여기 있는 M은 MB M이 money multiplier 통화 승수라고 한다. 통화 승수가 뭐라고요? 본원 통화가 변할 때 그럼 요거 이제 변화의 폼으로 바꾸면 M이 변한 총 통화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러면 이게 B가 얼마나 변하느냐에 따라서 M을 곱해가지고 통화승수를 곱한 양만큼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다음에 또 우리 뭐 한두 문제 연습 문제 볼 기회가 있겠지만 지불 준비율이 변할 때 통화량은 어떻게 변하느냐? 지불 준비율이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알 수 있죠. RR이 증가했다. 지불 준비율 RR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RR이 증가하면 M은 떨어지겠죠. 네, 여기 분모에 있죠. 이 공식에서 M이 RR이 증가하면 M은 떨어집니다. 됐나요? 그리고 뭐 CR이 증가하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CR이 증가하는 경우 이것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M이 감소하게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자세한 상황을 연습 문제 아니면 그런 케이스를 들고 와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분모도 증가하고 분자도 같이 CR이 있으니까 증가를 하는데 분모의 증가가 조금 더 빨리 증가하게 됩니다. 요거 분모가 분수함수의 미분을 해보면 아랫부분 분모 부분이 제곱으로 상승하고 분자 부분은 그냥 1차 함수 CR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1차 함수랑 2차 함수랑 누가 빨리 증가하나요? 2차 함수가 더 빨리 증가하니까 분모의 증가가 분자의 증가보다 빠르기 때문에 M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니까 통화승수는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이 비율의 바뀜에 따라서 통화승수는 어떻게 바뀌고 그런 현상에서 본원 통화가 증가 감소했을 때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좀 더 복잡한 경우를 우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정책 또는 통화정책의 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부는 어떻게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정책들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 뭐가 되겠습니까? 공개시장 조작이 있겠습니다. Free Market Operation이죠. 지금 들어서는 Free Market Operation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본원 통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거죠. 국가 10년 만기 채권, 3년 만기 채권, 장기채 같은 경우 10년 만기 채권을 막 사들여요. 그러면 통화가 현금이 나가게 되겠죠. 어떤 우리가 돈을 갚겠다라는 약속했던데 그거를 사들임을 통해서 그 권리를 사들임을 통해서 현금이 나가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을 조작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현금, 커런시의 크기를 조정하게 되는 거죠. 직접.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할인율이 있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최후의 대부자로서 은행한테 대부금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율을 조절을 하는 거죠. 이자를 낮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이 쉽게 돈을 빌려갈 수 있으니까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현금 크기 더 커진다. 본원 통화가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지불준비금, 지불준비율을 조정하는 거 있겠죠. 직접적인 양을 컨트롤할 수 있겠지만 레이시오를 컨트롤함을 통해서 얼마만큼을 은행에 가둬놓느냐. 사실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지만 그거를 은행이 보유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의 지불준비금을 몇 %는 가지고 있어라. 그게 10%였다면 20%로 바꿔라, 아니면 5%로 바꿔라에 따라서 통화 창출의 양이 확 바뀔 겁니다. 아까 우리 공식에도 봤지만 그 수식에서도 생각하지만 RR이죠. Reserve Deposit Ratio가 바뀜에 따라서 M이 바뀌고 그 통화 승수가 바뀜에 따라서 통화량 자체가 바뀌게 될 겁니다. 본원 통화에다가 통화 승수를 곱해주면 그 통화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급 준비금을 중앙은행에다 맡겨놓으면 그렇게 카운트를 하든지 중앙은행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 그냥 그 회계상으로 바뀌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돈을 이제 맡겨놨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합니다. 그게 그다지 높지 않은 이자율이지만 그 이자율도 조절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자율을 높였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불준비율을 컨트롤하지 않고 이자를 컨트롤함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은행이 그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하겠죠. 이자율이 높아졌으니까 조금 더 지급준비율을 가져가도 되겠다. 조금 더 높게 자체적인 지급준비금 양을 늘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게 할 겁니다. 그 이자를 높였다 낮췄다를 통해서도 컨트롤할 수 있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과 지준금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준비금을 개별 은행이 조금 더 높였다 낮췄다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중앙은행의 컨트롤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바뀌면 통화 공급량이 늘어났을 때 자체적으로 지준율을 늘린다거나 줄인다를 통해서 중앙은행이 예측했던 그 상황대로 결과가 바로 정확하게 나타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발표를 하더라도 그게 어떤 발표가 정책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측면이 있고, 아니 물론 재정 정책에 비해서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결정하고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겠다 하고 하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짧지만 그래도 그거를 발표를 하고 그때 시행을 하고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의 타임 렉들이 있고, 그걸 민간 투자가들, 가게가 직접 느끼고 투자에 참여한다거나 예대 비율을 바꾼다거나 현금과 예금 비율, 그죠? CR이죠. Cash Deposit Ratio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시간이 걸리고 정확한 예측이 어렵죠. 개별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평균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은행이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고 항상 그 통화정책이 성공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아까 뭐 재정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재정정책, 예산을 피고 예산을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할 거다라고 했을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하죠. 바로 납니까? 안 나죠. 정치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죠. 거기에다가 더하고 빼고 하는 과정들이 생길 겁니다. 정치적 의사결정, 결정 과정이라는 게 그런 거죠. 아무리 재정부에서 재정정책을 이렇게 펴겠다,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도 그게 실행될 확률, 그러니까 그만큼 실행될 확률 정확하지 않겠죠. 그거보다는 중앙은행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빠르고 정확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현실은 이론과 같이 이렇게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는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현실이 어떻게 이론과 다른지, 어떤 점에서 이론에 부합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또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경제신문이나 이런 현실들을 자주 참고하고 바라보는 과정들이 꼭 필요합니다. 뭐 우리 잠깐 마지막으로 얘 한번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아주 가까운 근처의 금융 정책, 통화 정책에 대한 거, 양적 완화라는 거 있죠. 퀀티티 이징입니다. 퀀티티를 풀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통화량을 이렇게 풀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풀 거냐? 지금은 이제 코로나에 따른 어떤 위기 또는 경제적으로 힘든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2007년에서 2009년 있었던 위기, 경제 위기 또는 뭐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하죠. 그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돈을 중앙은행에서 풀고 싶은데 돈 자체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화량 자체가 없는 거고, 그걸 어떻게 조달할지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에서 우리 통화량을 확장적 통화 정책을 필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뭐 조금 이따가 또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물가예요. 아까 우리 재밌는 예로 그 포로 수용소 얘기했었죠. 그런 것처럼 통화량이 확 풀렸다. 이건 뭡니까? 통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럼 뭐죠? 물건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그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큽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었더니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실질적으로 가게가 느끼는 효과는 없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처럼 현실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겪고 있는 것, 인플레이션 레이트 항상 또는 몇십 년 동안 계속 낮은 인플레이션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좀 돈 풀어도 물가 그렇게 안 올라. 산업의 발달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량 생산이 다양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비용도 계속 줄어들고, 그 비용이 줄어든다는 건 뭐겠습니까? 생산 비용이 줄어든다는 물건 자체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물가가 안정됐다 또는 디플레이 압력이 크다라는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들어도 돈을 많이 벌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죠. 거기다가 부의 불평등처럼 이제 CEO가 먹는 거 아니면 자본가가 먹는 거랑 노동자가 먹는 거, 그다음에 unskilled worker, skilled worker 이렇게 나눠서 숙련 노동자, 비숙련 노동자가 가져가는 비율이 각각 달라지고 그런 어떤 불평등에 대한 측면도 물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기본적으로 물가 수준이 상당히 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풀자 이거죠. 근데 어떻게 풀까?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재정은 부족하고 재정 적자를 미국 같은 경우는 겪은 지 오래됐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 정책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정치적 저항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꼭 뭐 GDP 대비 그 정부 적자 비율 뭐 이런 걸로 따질 뭐 꼭 그것만으로 좋은 인디케이터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죠. 미래에 대해서 예측한다는 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근데 학자로서 뭐 고민을 하겠죠.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어떤 생각들, 거기에 대한 자기의 의견들은 다양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양적 완화? 장기채를 사들인 겁니다. 10년 만기 장기채. 미국 국채, 장기 국채를 사들였어요. 그러면 그 돈을 10년 뒤에 주겠다라는 거였죠. 10년 뒤에 이자까지 써가지고 얼마 주겠다라는 그 권리를 자꾸 사들이면 거기에 대한 현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하니까 역할을 해줘야겠다. 기본적으로 우려했던 거 인플레이션인데 우리가 지켜봤듯이 인플레이션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제 흐름 또는 거시경제 흐름들은 좀 더 살펴볼 건데요. 그러니까 불황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불황이 생기면 아주 안 좋은 사이클로 경제가 계속 곤두박질 쳐간다라는 거죠. 생산이 적게 된다. 그럼 뭐겠습니까? 생산이 적게 된다는 건 가계의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죠. 소득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가 줄어들겠죠. 소비가 줄어들면 생산을 그만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리세션의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막고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중앙정부, 정부의 입장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이냐,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확장적 통화정책을 펴가지고 뭐 다른 물가가 오른다거나 이런 거 있지만 고용부터 잡아갖고 고용을 늘리고 고용에 의해서 생산이 증가돼서 소득이 증가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 부분은 뭐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은 출구 전략이라고 하죠. 경제가 원 상태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제 좋아졌어. 이제 신호를 보니까 괜찮아졌어. 그러면 퀀터티 이징, 양적 완화를 계속 하고 있다가 이거를 부드럽게 원래 순순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출구 전략 펴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정책들과 고려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아주 현실적인 어떤 중앙은행의 역할들, 그 다음에 그때의 고민들 잠깐 살펴봤고요. 요런 정도로 해가지고 이번 현금에 관한 부분, 통화에 관한 부분 그런 거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